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재보궐 선거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오늘 오전 11시 조금 전이었군요. 11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당초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 입당, 이거를 이제 조건부로 출마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었습니다. 평론가님. 이 출마 선언이 정치공학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꽤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어요.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출마 선언이 다 있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내걸었던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당 절차를 밟게 되면 본인은 경쟁하지 않겠다. 길을 비켜주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조건부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정치 생활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평을 하면서 처음 보는 형식의 출마 선언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한 듯 오늘 출마 선언에서는 본인의 그 같은 제안이 보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당이나 이 당대당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선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오세훈 전 시장까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소위 대선 주자급 거물들이 대거 뛰어들게 되었고 그렇다면 오세훈 전 시장이든 나경원 전 의원이든 또 다른 다크호스든 누군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었을 때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었을 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또 치열한 단일화 경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단일화 경선 과정이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 경선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의 수위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네. 단일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고요. 되더라도 과연 서로가 상대편을 도와주는 그런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단일화가 될 것인지 보수 야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시장이 오늘 출마를 했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만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단일화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단일 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 시민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무슨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우리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이제 단일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고, 또 이제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입당에는 확실히 좀 선을 그은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 한 단일화 논의가 3월 초쯤 가면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3월 초 얘기하는 게 이제 4월 초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3월 이제 후보 등록이 있어요. 후보 등록 이후에 이제 단일화 하게 되면 좀 선거운동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힘드니까 3월 초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후보 적합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산수로 얘기를 해볼게요. 산수로.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8.5잖아요. 12.9, 12.6, 7.1이에요. 그럼 저 세 사람을 만약에 중에서 누구 하나가 단일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합치면 28이 넘어요. 네. 산수로 하면, 정치가 산수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경선, 1대1 스탠딩 토론 한다고 하죠? 네. 컷오프에서 4명 뽑아가지고 네. 4명을 딱 뽑아서 그 4명에서 치고받고 나름대로 막 경선에서 단일 후보가 뽑히면 나중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한 후보하고 1대1로 단일화. 예전에 박영선 후보, 박원순 후보가 했던 것처럼 2011년에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위원장이라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안철수 대표하고 그냥 바로 단일화하면 이게 그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대표 입장에서 봐도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또는 당대당 통합을 하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끌려갈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네. 각자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그 각자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후에 그리고 이제 3월 초쯤에 저는 예전에 2011년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하고 했던 단일화 형태 아마 그 형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설
또 있으니까 설이 엄청난 그 밥상 민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정치권에서는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경선 대진표 확정해달라 이렇게 애둘러 얘기를 한 건데 박영선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영선 장관이 고심이 깊어진 건지 아니면은 뭐 빨리 개각을 해달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인 건지 청와대를 향한 어떤 메시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니, 현직 장관인데 지금 장관이 선출직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먼저 손들고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임명권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실상 인사 조치가 있기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는 빨리 박영선 장관이 나와서 좀 붐업을 시켜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을 누려야죠. 왜냐하면 뭐 아무도 없고 무주공산에서 그렇죠. 누려야 무주공산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왜 시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권 내부를 모두 설득하고 다니고 지원자들을 이끌고 뭐 이런 노력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권에서도 후보군이 구도가 유리하니까 마구 이제 난립을 하잖아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여야 막론하고 서울시에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분들보다는 구도 뭐 여기에서 단일화 뭐 이것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시민들은 뭔가 희망을 갖기에 어디에다 가져야 되는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족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후보군들이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시끌시끌한 야권과 달리요, 여권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제3의 후보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평론가님,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를 강하게 한 분이 우원식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차기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손꼽히는 중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출마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는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는 것은 결국 박영선 장관의 거취 때문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전제 조건으로 박영선 장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면 대안이 없으니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우상호 의원이 상대적으로 양자 대결을 돌렸을 때 박영선 장관에 비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 야권의 단일 후보에게 조금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는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필요한 것인데 만약 박영선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어떤 개각 의사소통이 원활히 마무리되어서 출마하게 된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선에서 박영선 현직 장관과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지분이 굉장히 탄탄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그런 그림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보수 야권에서도 예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하려고 여러 러브콜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여권의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을 명백한 여권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내가 또 야권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체성에서부터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게 보고 있고요. 네. 김 전 부총리가 아마 이번에 이 출마설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여권 후보군인지 야권 후보군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다음 대선이나 또 중요한 선거마다 김 전 부총리의 역할은 충분히 다음번에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우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동연 부총리라면 여권으로는 안 나오죠. 그럼 왜 그러냐? 본인이 브랜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야권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수치로 나타내는 거 부동산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경제부총리가 누구예요? 김동연, 홍남기 두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뭐 홍남기 부총리 옷 벗고 나오세요가 아니라 왜 떠나간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왜 자꾸 러브콜을 보내겠어요? 당시에 재임 중에 청와대 정책실과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로 나오면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경제가 이렇게 됐잖아. 당시에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저 태클 걸어서 못했다? 이 메시지가 되는데 지금 여권 후보로 나와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다 덮어쓰는 거예요. 당신이 초대경제부총리잖아. 당신 때는 부동산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야권 후보로 나왔을 때 파괴력이 있는 거지 여권 후보로 나오면 전 별 파괴력이 없다.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대선이라면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 지금 좀 진짜 안타까운 건 앞서 이제 김광욱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맥은 같은 건데 이게요 지금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이잖아요. 10년 전에 2011년에 재보선이 있었죠. 똑같아요 등장인물이.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당시에 저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후보 그 다음에 야당에서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양보 박영수 후보 나와서 단일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치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10년 동안 새 인물을 키우고 세대 교체하는데 너무나 게을렀던 건 아닌가. 그러니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이 고스란히 10년 지나도 또 지금 등장으로 나와서 서울시장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하여튼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 속도도 늦다. 뭐 사람만 가지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세대 교체 새 인물 키우기 이런 거에 너무 느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고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어떤 여당의 차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인호 수석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올 정도로 그 어떤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뉴스로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 이벤트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있을 이 정치 이벤트로 아마 이 전국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온 오프라인 화상 연결 자, 언택트 기자회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분간 진행을 하고요. 참여 못한 기자 채팅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상당히 소통에 초반에는 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한동안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고 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물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면의 대상으로 이제 된 거죠.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사면에 대한 어떤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방역의 문제, 그렇죠? 코로나19의 문제, 백신 문제,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제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부동산 문제, 이렇게, 100분이 아주 쉽게 지나갈 만큼의 많은 질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까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이 입장에 따라서 사면론을 가장 먼저 꺼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현직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고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 충정 어린 제기였다. 이 사면론이. 그리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 본인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 정도로 원론적인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면이 아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느냐라고 이 이낙연 대표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어떤 친문 지지자들의 그 분노는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임기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확답은 하지 않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대표의 체면도 어느 정도는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질문 준비하는 기자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물어볼까요?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검찰 개혁 물어볼 거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거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건 아닌데 뭐 국민한테 뭐 송구하다는 이런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준에서만 답변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백신도 그렇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현안이 참 많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